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입자상 오염물질 저감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조현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입자상 오염물질 저감 기술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는 미세먼지 특별법에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인 먼지 중에 흡입성 먼지를 미세먼지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자의 성분이나 어디서 발생했는지 발생원에 대해서 제한을 두진 않고요. 그냥 인체 기관 내로 흡입되면 모두 미세먼지로 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크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로 나눠지는데요.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하고요.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말합니다. 왜 이렇게 미세먼지를 이렇게 크기별로 분류를 했냐면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먼지는 한 50% 정도는 이제 코에서 걸러지고 나머지는 이제 상기도까지 이제 침투할 수가 있고요. 직경 2.5 마이크로미터 먼지는 좀 더 깊숙이 들어와서 한 75%가 폐까지 도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보다 더 작은 먼지 같은 경우에는 폐법 꽈리까지 들어가서 혈관을 타고 온몸 깊숙이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언제 발생될까요? 이건 2016년도에 IEA라는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대부분의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사용할 때 미세먼지가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딘가를 여행을 할 때, 우리가 냉난방기를 집에서 틀 때, 이럴 때 모두 어딘가에서는 미세먼지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먼지는 어떻게 발생이 될까요? 미세먼지를 크게 1차 미세먼지, 2차 미세먼지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1차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마모, 비산, 연소유 잔여물 등에 대한 그런 입자상 오염물질들을 말하고요. 오염물질이 이제 입자 상태로 이제 배출되는 것이 특징이고요. 2차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는 배출될 때는 가스 상태로 배출이 됩니다. 그러다가 대기 중에서 이제 햇빛을 만나면은 입자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왼쪽 하단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쯤 배운 산염기 반응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이 이제 만나면은 물과 소금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이 소금을 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런 비슷한 현상이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에 의해서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미세먼지 미세먼지 유발 물질로 알려진 질소산화물이랑 황산화물 같은 것들이 대기 중에서 산화돼서 질산과 황산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질산과 황산이 이제 암모니아 가스를 만나게 돼서 질산염과 황산염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 물질이 우리가 알고 있는 PM2.5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입니다. 그 미세먼지는 어디서 발생이 될까요?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매년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는 이제 오염원들을 한 13개로 분류를 해서 각 오염변별로 얼마나 많은 이제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2019년 기준에 우리나라에서는 약 400만 톤의 대기 오염물질이 발생이 됐고요.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도로 이동 오염원, 비도로 이동 오염원 같이, 이제 도로 이동 오염원 같은 건 쉽게 생각하면 차량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것들, 그리고 건설 장비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3분의 1 이상이 여기서 발생된다라고 이제 나왔고요. 우리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알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것들이 이제 에너지산업연소군에 포함되어 있는데, 에너지산업연소군은 이제 배출량이 5% 정도로 이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우리가 이제 생활하고 있는 생활 반경, 도로랑 항만 이런 곳에서 주로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세먼지는 그럼 어떤 상태로 나오나, 앞에서 1차 미세먼지랑 2차 미세먼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이 이제 2차 미세먼지인 가스 형태로 나왔다가 대기 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입자로 변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체에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유해하게 작용을 할까요? 미세먼지는 이제 국제보건기구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이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미세먼지라고 하면은 폐암을 떠오르실 텐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망막이라든지 심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뇌에까지 이제 전파가 돼서 뇌졸중이나 치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이죠. 치매를 유발한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거는 이제 산모가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경우에 태아에도 그 영향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는데요. 산모가 미세먼지에 노출됐을 경우 태아의 자폐아 위험이 3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태아가 미숙아로 태어나거나 이제 인지 능력과 학업 성취도가 감소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는 강원대학교 연세대학교의 합동 연구 결과인데요. 이제 산모가 흡입한 미세먼지가 태아의 이제 줄기세포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고요. 줄기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줄기세포는 이제 아시다시피 태아의 신체 기관을 만드는 기본 세포잖아요. 이런 기본 세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태아의 전반적인 모든 기관에 미세먼지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는 세계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자는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는 분들의 한 1.3배 정도 된다고 이제 미국 환경청에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 미세먼지로 인해서 제명에 사시지 못하고 사망하시게 되는데요. 국가별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구 10만 명당 한 31분이 미세먼지로 인해서 조기 사망한다고 나와 있고요. 이 수치는 중국보다는 한 반 이상 작지만 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고요. 이게 특이한 점은 독일이나 영국,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수치가 조금 높은 걸로 이제 보이는데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독일이나 영국,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이제 고령화 사회를 이제 접어든 국가들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사회 이제 목전을 앞둔 독일이나 영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연령대가 좀 낮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가 이제 시작되면은 이 수치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OECD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2060년이 됐을 경우에는 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서 아시아에서 1위가 되는 수도 있다고 이제 우려를 표명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미세먼지는 이제 기상이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운데를 기점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막대 그래프가 뻗어나가면은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이 되겠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막대 그래프가 왼쪽으로 가면은 지구를 차갑게 하는 냉각 효과를 일으키는 물질로 보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온실가스 물질은 이제 CO2나 메탄 같은 경우는 오른쪽으로 막대 그래프가 치우쳐진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이제 아래쪽에 이제 빨간색 박스 그래프거든요. 보시면 양쪽으로 이제 막대 그래프가 뻗어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는 그 뭐 성분이나 위치에 따라서 온실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고 냉각 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높다고 하거든요. 이런 물질들은 이제 사전에 미리 좀 제거를 해야 하는 게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온실가스, CO2를 저감해서 지구의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전 세계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미세먼지는 구름을 만들어요. 그 구름은 또 이제 바람도 일으키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게 하죠. 그래서 눈, 비 같은 기상 현상들은 이제 미세먼지에 의해서 생성된다라는 거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뭐 날씨가 많이 이상해졌죠. 이번에 장마도 많이 길었었고요. 예, 그런 이상한 기상들 변화를 좀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를 또 줄이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도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연구원 소개를 잠깐 할게요. 우리 연구원은 이제 과기부에 소속된 25개의 국가 출연 기관 중에 한 곳이고요. 에너지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및 성과 확산 등을 통해 국가 성장 동력 창출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뭐 재생에너지나 뭐 수소에너지 같은 요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속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석 에너지를 청정하게 이용하는 그 대기 청정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기청정연구실에 속해 있고요. 대기청정연구실의 미션은 맑은 공기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기청정 기술 개발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생 저감, 배출 저감, 측정 감시 세 가지 분야고요. 발생 저감은 이제 미세먼지가 애초에 발생되지 못하도록 어떤 석탄을 갖다가 이렇게 개질해서 석탄에서 미세먼지화 될 만한 것들을 미리 선별해서 제거하는 그런 기술들도 개발을 하고 있고요. 배출 저감 쪽에서는 1차 미세먼지와 2차 미세먼지를 이제 저감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측정 감시 분야에서는 라이다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공간상의 미세먼지나 뭐 온도, 습도, 바람장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는지 이 공간 맵을 만드는 그런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게 보라색 박스로 색칠한 입자상 오염물질 저감 기술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우리 연구원이 보유한 집진 기술은 여가 집진 기술, 전기 집진 기술, 관성 집진 기술 모두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여가 집진 기술은 일반적으로 산업체에서 쓰이는 이제 백필터 집진기를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들을 연구를 해왔고요. 전기 집진 기술은 이제 산업체 특히 화력발전소 같은 이제 규모 있는 중대형 시설에 설치되는 전기 집진기의 성능을 개선하는 기술, 그리고 전기 집진기인데 전기 소모를 최소화하는 파워레스 EP, 그러니까 무전원 전기 집진기 또는 초절전 전기 집진기로 저희는 부르고 있는데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관성 집진 기술은 대표적인 이제 사이클론, 이제 사이클론은 차압이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차압을 낮추는 저압선 사이클론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고, 사이클론을 이용을 해서 자동차의 이제 비배기계 먼지, 타이어가 마모돼서 나오는 먼지라든지 도로가 마모돼서 나오는 먼지, 이런 먼지들을 이제 흡입을 해서 저감시키는 벤츄리 사이클론 기술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술을 다 소개시켜드리면 좋겠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초절전 전기 집진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절전 전기 집진기를 설명하기 앞서서 전기 집진기가 어떤 원리로 먼지를 저감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전기 집진기는 쿨롱 폴스라는 이제 쿨롱약에 의해 가지고 먼지를 저감을 하고요. 뭐 이거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다 배우실 것 같은데, 어떤 Q로 하전된 입자가 이렇게 두 개가 일정 거리 R로 떨어져 있을 때 두 입자가 같은 똑같이 뭐 플러스로 이제 하전이 되어 있다면 서로 밀어내고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기는 그런 심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쿨롱력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 쿨롱력을 이용하면은 이제 먼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평판이 이렇게 쭉 있고요. 한쪽에다가는 우리가 플러스 고전압을 걸고, 반대쪽에다가는 이제 접지를 시켜 놓으면은 플러스 고전압을 띈 부분은 이제 플러스로 하전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접지되어 있는 거는 마이너스 극을 띄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플러스로 하전된 입자가 이 집진판 사이를 통과하게 되면은, 위에서 플러스랑 플러스는 이제 서로 밀어내니까 이제 밀어내게 되고요. 이제 플러스로 하전된 입자가 마이너스 극에서는 서로 잡아당기게 되니까 입자가 이제 이 그림에서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먼지가 마이너스 극 표면에 달라붙게 되는데, 이러면서 공기 중에서는 이제 제거가 되게 됩니다. 이 힘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제 F는 QE라는 이제 심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공식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이 원리로 모든 입자들을 다 잡고 있고요. 전기집진기는요. 그래서 전기집진기로 입자를 잡으려면은 입자가 Q라는 하전가를 띄고 있어야 되고요. E라는 전기장 이 어떤 두 평판 사이에 발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기 집진기는 기술별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세분화되면은 막 수십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지만, 크게 건식 전기 집진기, 습식 전기 집진기로 나눌 수가 있고요. 건식 전기 집진기는 1단 전기 집진기, 2단 전기 집진기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식 집진기 중에 1단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는 입자의 하전, 그러니까 F는 QE에서 Q를 부여하는 그런 공간과 E가 있어서 먼지를 이동시켜서 잡는 공간이 한 공간 내에 있어 작용을 하는 그런 집진기가 되겠고요. 2단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는 F는 QE에서 입자에다 Q를 부여하는 공간과 E를 만들어서 입자를 잡는 공간이 서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먼지를 하전시키고, 그리고 뒤에서 먼지를 잡는, 이렇게 2단으로 분류되어 있고요. 습식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집진판에 이제 수막을 형성을 시켜서 이제 집진판이 좀 계속 깨끗하게 유지가 돼서 장기적으로 먼지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F는 QE라는 힘으로 먼지를 잡는데, 그럼 F에다 Q를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코로나 방전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이제 네모난 평판 두 개 사이에 전기를 걸었을 때를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하나는 평판인데 하나는 이제 뾰족한 침이라고 이제 봤을 때, 침에다가 이제 고전압을 걸게 되면은 두 공간 사이, 그러니까 침하고 집진판 사이의 공간 사이에서는 전기장이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고, 어떤 부분은 침 쪽으로 갈수록 전기장이 좀 더 세지게 그렇게 전기장이 발달이 돼요. 그러면은 전기장이 이제 국부적으로 강한 전기장이 발달된 영역을 보시면은 공기 분자들 아니면은 어떤 특정 가스가 있다면 특정 가스 분자들이 서로 활발하게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충분히 이제 가속된 전자들이 주변에 있는 중성 입자들을 이제 깨면서 거기서 전자들을 또 만들고, 그 전자들이 또 다른 중성 가스들을 깨서 또 전자를 만들고 하는 전자 사태들이 발생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수많은 전자들과 수많은 이온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전자들과 이온이 발생되어 있는 공간 상위에 입자가 진행하게 되면은 그 입자에 생성된 전자나 이온들이 달라붙어서 입자가 Q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입자가 Q를 갖는 방법이 이론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확산하전과 전기하전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자 사태에 의해서 어떤 전자들이 발생되게 된다면, 전자가 이제 어떤 모션을 취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거시적으로는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만 미시적으로는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 운동하는 그 패스 내에 입자들이 있다면 입자에 달라붙게 되고요. 이런 걸 확산하전이라고 하고요. 전기하전 같은 경우는 전기장이 있어가지고 입자가 일정 방향으로, 지금 이 그림에서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전자들이 이제 전기장을 타고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이동하는 중간에 입자들이 있다면은 중간은 거기 입자에 이제 전자들이 달라붙어서 하전가를 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확산하전은 우리가 어떤 안개 속을 걸어갔을 때 우리가 입자라고 치면은 안개의 가랑비에 이제 젖는 거죠. 몸이 젖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하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을 때 우리가 비를 맞는 그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확산하전 같은 경우에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좀 더 유리하게 되고요. 전기하전 같은 경우는 입자가 클수록 좀 더 유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자가 하전이 되면은 전기장이 생성되어 있는 어떤 영역 내에 들어가면 집진이 되게 되고요. 전기 집진기를 이용해서 집진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수식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V하고 첨자로 MIG라고 써 있는 요게 이제 마이그레이션 벨로시티라고 그래서 입자가 하전되어 있는 입자가 전기장을 따라서 이동하는 그 속도를 말하는데, 그 마이그레이션 벨로시티를 이제 밑에서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표현이 되죠. 그래서 빨간 색깔 Q라고 써 있는 부분은 입자가 하전되어 있는 것, E라고 써 있는 거가 이제 어떤 공간상의 전기장의 세기를 말하는데, 요 그림을 보시면, 요 수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Q가 클수록, E가 클수록 V의 마이그레이션 벨로시티가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커진 V 마이그레이션 벨로시티를 갖다가 전기 집진기 효율 공식에 넣어보면은 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아마 계산상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전기 집진기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자의 하전량을 높이거나 전기장을 세게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 집진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다른 집진기에 비해서 전기 집진기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 집진기가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필터로 대표되는 여가 집진기, 그리고 사이클론으로 대표되는 간성 집진기를 비교해 보면은, 이제 압력 손실 같은 경우에는 전기 집진기가 월등히 좋아요. 전기 집진기는 그냥 평평한 판에 이제 공기가 그냥 들어가기 때문에 공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걸릴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압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쭉 가는데, 여가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섬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섬유 사이사이를 이제 공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섬유 사이사이를 이렇게 이제 피해가면서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압력 손실은 유발을 하게 되고요. 관성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성을 이용해서 입자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기의 그 흐름 방향을 막 이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꼬아 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의 흐름이 방향이 바뀔 때마다 압력 손실이 유발하게 되는데, 그래서 압력 손실이 굉장히 높은 집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입자, 이제 PM10으로 제가 표현을 했는데, PM10은 모든 집진기들을 다 잘 잡아요. 근데 PM2.5 같은 경우엔 관성 집진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관성 집진기라는 것 자체가 입자의 관성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자가 크고 무거울수록 더 잘 잡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입자들은 이제 관성 집진기로는 잡기가 어렵고요. 전기 집진기나 여가 집진기는 그 원리상 PM2.5도 다 잘 99% 이상 다 잘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손실을 볼까요? 에너지 손실 같은 경우 여가 집진기는 뭐 압력 손실이 조금 걸려서 팬 부하가 좀 걸릴 수는 있지만 그다지 그게 뭐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가 크진 않습니다. 근데 관성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압력 손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제 팬 부하가 많이 높아서 에너지 소비가 좀 많고요. 전기 집진기 같은 경우는 압력 손실은 낮지만 계속 전기를 인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먼지를 잡기 위해서는 입자에다 큐도 만들어야 되고 필드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에너지 소모가 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정성을 보시면은 여가 집진기 같은 경우는 필터를 뭐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고, 필터가 이제 산업용 집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날카로운 그런 형상의 입자들이 이제 필터 표면에 달라붙을 경우 필터를 이제 마모시켜가지고 터트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정성이 이제 좀 저는 중이라고 봤고요. 반면에 관성 집진기는 이제 단단해요. 그리고 이제 뭔가 뭐 갈아줄 것도 없고 그냥 설치만 하면 알아서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정성이라는 이제 사용성이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전기 집진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그냥 생각하시기에도 계속 어떤 고전압을 만들어서 전기를 넣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 같은 게 들어오면은 전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불편함들이 있겠죠. 그래서 안정성 측면에서는 전기 집진기가 좀 불리한 측면이 있고요. 전기 집진기는 이제 또 다른 단점이 있는데, 이제 다른 집진기들과 다르게 입자를 하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기 분자를 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기 분자를 깨서 이제 이온이나 전자들을 만드는데 그 사이에 오존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오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관리해야 될 기술 중에, 관리해야 될 그런 가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존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내 전기 집진기를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전기 집진기를 좀 성능을 낮추면 또 오존량도 줄거든요. 성능을 낮춰서 뭐 실내 쪽에는 적용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최근까지 사용되어 왔습니다. 전기 집진기를 보시면은 앞에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내 쪽이나 이런 쪽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은 에너지 손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전기 사고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오존도 발생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제 에너지 소비를 낮추고, 그리고 전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오존 발생을 좀 억제시키면은 이게 우리가 실내 쪽에서 적용하기에 충분히 이제 메리트가 있다. 워낙 성능 자체는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기술을 한번 개발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초절전 전기 집진기를 이제 고려를 하게 됐고요. 초절전 전기 집진기의 작동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상호명이 보이긴 하는데, 예, 뭐 상호랑 상관없이 모든 배터리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병렬 연결, 직ling 연결은 다 이제 배우셨잖아요. 배터리 두 개를 양손에 이렇게 쥐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은, 각각 배터리는 이제 다 1.5V씩 이제 전이차가 있겠죠. 위하고 아래에서 차이가. 근데 그거를 이렇게 겹쳐서 직렬 연결을 했다고 보시면은, 위하고 아래에 전이차는 이제 3V가 될 겁니다. 1.5V 두 개가 연결됐으니까요. 근데 그 상태에서 약간 공간을 띈다고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게 3V가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각각 1.5V일까요? 이거는 되게 공간을 얼마만큼 띄었을 때 이런 차이가 발생이 되는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이거는 이제,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위에 있는 배터리의 아래쪽 부분과 아래에 있는 배터리 위쪽 부분에는 분명히 어떤 전이차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전이차가 발생됐다는 말은 뭐냐면은
전기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전기장인 어떤 공간, 떨어져 있는 공간을, 두 전이차를 떨어져 있는 공간으로 나눈 값을 우리 전기장이 세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기장이 발생될 수 있고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F는 Q이라는 힘으로 먼지를 잡는데 우리가 적어도 E는 만들 수가 있다. 배터리를 이용해서 E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 배터리라는 것 특징은 뭐냐면 외부에서 전기를 걸어주지 않잖아요. 이 자체로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부의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전기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초절전 전기 집진기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터리를 그러면 사다가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저런 현상을 구현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2단 전기 집진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전부에는 계속 전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하전부는 이제 제거를 하고, 집진부를 보시면은 집진부에다가 집진판 하나하나를 갖다가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이 만든 거예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맨 가운데 초록색으로 이제 절연체입니다. 절연체가 하나 있고요. 절연체 양쪽 면에다가 저희가 이제 뭐 카본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표면에다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인쇄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표면에다가 이제 이런 전극 같은 것들을 인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극이 이제 그대로 이제 노출되면 전극이 이제 지워지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극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맨 마지막 면에다가는 이제 커버링을 다시 한번 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요 모양 자체가 배터리랑 모양이 똑같게 돼요. 그래서 얘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집진판 하나를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서 이제 왼쪽 상단 왼쪽 그림처럼 이렇게 일정 간격을 두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쌓아놓고, 그 사이에다가 먼지랑 함께 바람을 이렇게 불어넣으면 먼지가 전기장에 의해서 먼지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터리를 충전하는 충전 시간은 수초, 사실은 이제 미리세컨 단위 내에서 다 충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서 충전을 끊고 외부에서 전기를 다 차단했을 때, 그때 충전되어 있는 전기 에너지에서 생성된 전기장이 얼마만큼 유지되느냐를 봤을 때 이거는 수시간 동안 유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 기술이 공기청정기에 들어간다면은 공기청정기를 처음에 작동을 우리가 전원 버튼을 눌렀을 때에만 순간적으로 전기를 딱 쓰고, 공기청정기가 먼지를 열심히 잡는 수시간 동안에는 계속 전기를 안 쓰고서도 먼지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인쇄를 통해서 어떤 전극을 인쇄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인쇄를 할 때 시커멓게 칠하지 않고 어떤 무늬를 주고서는 칠할 수가 있거든요. 이 무늬를 주고서 칠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유전력 동력이라는 힘을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커멓게 칠했을 때, 오른쪽에는 어떤 무늬를 줬을 때의 이제 차이점을 비교를 한 건데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쓸 수 있는 힘은 F는 QE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입자가 Q로 하전되어 있을 때만 먼지가 잡히고, 하전되지 않은 입자는 아무리 전기장이 세더라도 힘을 받지 않아서 그대로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패턴을 그린, 그런 모양을 그린 이런 인쇄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전기장이 그 두 사이에 생기는데 되게 왜곡돼서 생겨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세고 어떤 때는 약하고, 이렇게 막 전기장이 이렇게 유니폼하지 않고 어떤 넌 유니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쿨롱력 F는 QE뿐만 아니라 전기장의 세기의 왜곡에 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힘이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 힘은 입자가 하전되어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입자에 Q가 없어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힘을 이용을 하면은 비하전된 입자들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소모 저감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뭐 전기를 껐으니까 에너지가 손실이 안 돼요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떤 원리로 어떻게 소비됐던 에너지가 어떻게 저감되는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전기집진기를 이제 회로에 연결했을 때 그때 회로들을 이제 간략하게 그린 건데요. 전기집진기란 거는 우리가 이거 공기청정기에 들어간다면 상용 전압은 220V 교류잖아요. 60Hz를 갖는 교류인데, 이 교류를 갖다가 수십 킬로볼트로 이제 승합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승합시키는 걸 이제 고전압 발생부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이 승합되면서 이거 교류가 생기거든요. 승합된 교류가 생기는데, 이 전기집진기는 직류를 쓰기 때문에 승합된 교류를 또 직류로 바꾸는 정류회로가 또 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류회를 통해서 거쳐서 나온 고전압의 직류회로가 전기집진기에 들어가는데, 이 전기집진기, 저희 전기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이제 축전기, 배터리 구조로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배터리로 표현을 하면은 아래와 같은 등가 회로가 되고요. 여기서 정류회로는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정류회로들이 이제 개발되어 왔는데 가장 값싸고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렇게 다이오드 하나랑 저항 하나랑 캐피시터, 축전기 하나로 이제 구성된 이런 등가 회로들, 이런 회로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회로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반파 정류 회로라고 하거든요. 그 어떻게 운전되는지 보시면은 먼저 이제 코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220V를 뭐 수킬로 볼트로 이제 뻥튀기를 시켜요. 그래서 파란 색깔의 전압이 들어왔던 게 이제 빨간 색깔 전압으로 이제 코일을 넘으면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게 이제 다이오드를 지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역으로 들어가는 반대 방향의 전류를 이제 없애주기 때문에 초록 색깔 모양으로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캐피시터랑 저항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빨간 색깔 모양으로 이제 전압이 바뀌게 돼요. 왜 그러게 되냐면은 전압이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그 올라간 것만큼 밑에 있는 저게 캐피시터 축전기에 이제 전압이 저장이 되고요. 전압이 없는 초록 색깔로 봤을 때 0이 되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조금씩 다시 줄어들다가 다시 또 산이 올라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다시 충전되고, 충전과 방전을 이렇게 반복되면서 저런 이런 어떤 밑불이 있는 어떤 산 모양, 뾰족한 모양이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직류로 변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캐피시터의 전압과 이제 들어가는 전압, 이제 초록 색깔 전압과 빨간 색깔 전압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캐피시터 전압보다 이제 들어가는 전압이 더 많을 경우에는 이게 캐피시터 전압으로 이제 캐피시터 쪽으로 전류가 흘러올 수 없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저항으로 전류가 다 빠져나가게 돼요. 이런 게 이제 쓰이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는 로스가 되겠고요. 물론 이제 승합하는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로스가 있고요. 그리고 캐피시터가 전압이 충분히 찼을 경우에는 또 경우에는 캐피시터 전압이 이제 역으로 빠져나갑니다. 충전되어 있던 것이. 아까 봤을 때 이제 꼭대기에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고영역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계속 전기를 키면은 전기가 이제 안 쓰고 빠져나가는 전기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로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저희 초절전 전기집진기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물론 승합하는 과정, 전기를 충전할 때, 승합하는 과정, 전기를 충전하는 과정에서는 승합하는 에너지, 그리고 승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정 부분 손실되는 에너지는 분명히 있게 되지만, 전기를 꺼버렸을 때는 전류 자체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때의 전류는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때의 에너지 손실이 0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를 충전하는 순간적인 부분에서만 약간의 손실이 있고, 근데 이게 충전할 때는 수초 내에 충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 약간의 손실이 있고, 실제로 먼지를 잡는 수시간 동안에는 에너지 손실이 전혀 없다. 에너지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전기집진기 성능을 평가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집진기들은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먼저 효율과 그리고 압력 손실을 봅니다. 압력 손실이라는 거는 이제 압력 손실이 높아질수록 팬 부하가 높게 걸리기 때문에 이 기술을 적용하는 적용처의 이제 뭐 팬의 용량이라든지 집진기 자체 규모, 크기 같은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라서 이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그리고 효율은 당연하게도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전기집진기 이제 시작품을 만들 때 전기집진기 이제 길이를 좀 바꿔가면서 했어요. 그래서 30mm부터 이제 200mm까지 길이를 바꿔가면서 했는데 길이가 길어질수록 당연하게도 압력 손실이 조금씩 증가를 하고 그리고 효율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제 뭐 200mm로 증가했을 때 압력 손실이 한 2mm AQ 정도가 걸렸는데 이 정도 수치만 하더라도 동일한 등급의 필터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수치의
압력 손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필터의 효율별로 제가 필터 효율을 갖다가 막대기를 4개씩 표현을 했는데 막대기가 4개인 이유가 이 먼지 사이즈에 따라서 효율을 각각 이제 분류해서 표현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필터 등급을 매겨요. 공인시험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성적을 매겨봤을 때 이제 30mm짜리는 멀브 13등급, 그리고 200mm짜리는 멀브 16등급 해서 등급이 점점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요 등급이 뭔지 잘 감이 안 잡히실 텐데 요 등급을 보시면은 멀브 13부터 멀브 14까지 빨간 박스 쳐놨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상업용 필터예요. 헤파 필터급은 아니고요. 우리가 뭐 건물 공조 장치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철도에도 공조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조 장치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중성능급 필터의 성능과 동등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압력 손실을 봤을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30mm 같은 경우는 멀브 14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비 한 5분의 1 수준의 이제 압력 손실을 보이더라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충전해서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충전됐던 거 빠지면은 이제 배터리도 이제 계속 쓰다 보면 전기가 이제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작동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를 하실 수도 있어서 봤는데 먼지를 일부러 과도하게 뿌렸어요. 과도하게 뿌린 상태에서 성능을 봤을 때 초기의 효율을 갖다 1이라고 봤을 때 얼마만큼 감소가 되는지를 봤었고요. 먼지를 과도하게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4시간 정도까지는 이제 초기 성능의 80% 이상은 계속 집진 성능이 유지된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먼지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전기를 넣어서 충전을 시켰더니 거기가 이제 리액티베이션이라고 써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효율이 탁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먼지가 쌓여 있어도 효율이 낮아지면은 주기적으로 이제 충전을 한 번씩만 해주면은 다시 고성능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오존이 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오존이 과연 얼마만큼 나오나라고 봤고요. 이제 OPPB 이하 언더로 사실 이건 옛날 데이터고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냥 거의 0에 수렴하는 값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존이 안 나온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방전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진기 같은 경우에는 오존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옆에 이제 터미네이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오작동을 했을 때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전기가 딱 쇼트가 나거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때 혹시 다량의 오존이 배출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는 체크를 해봤었는데 다량의 오존이 순간적으로 배출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뭐 20ppb 언더로 발생된다는 걸 확인했고요.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실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전기 집진 기술이 들어가면은 오존 발생량을 배출량을 50ppb 언더로 맞추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치 이내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드렸고요. 이런 기술들이 그러면 어디에 적용돼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냐? 두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공기정화 자동차라는 걸 저희가 기계연구원과 만들고 있어요. 기계연구원의 지속가능 환경연구실에 실장님이신 한명호 박사님께서 총괄 책임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거기 연구팀에 속해서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기정화 자동차라는 건 뭐냐면은 자동차에다가 공기정화 능력을 부여해서 자동차가 주행하면서 대기 중에 있는 먼지를 저감하고 다니는 어떻게 보면은 공기청정기 기능을 갖는 자동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간화전 기술과 무전원 전기 집진 기술 그리고 무선 전력 전송 기술 등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공간화전 기술은 이제 기계원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먼지에다 정전기를 입히는 FA는 QE에서 대기 중에 있는 먼지에다 Q를 입히는 역할을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전원 전기 집진 기술은 차량의 라지에이터랑 그릴 사이에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사이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던 초절전 전기 집진 기술을 적용을 해서 집어넣는 것. 그래가지고 공간화전 기술에 의해 가지고 Q를 먹으면 먼지들이 무전원 전기증기로 유입이 돼서 대기 중에 있는 먼지를 저감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고요. 무선 전력 전송 기술은 왜 개발을 하고 있냐면은 이 초절전 전기 집진 기술 같은 경우는 초기에 전기만 딱 넣어주면은 계속 전기 집진 성능이 유지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시동을 꺼도 얘는 이제 활성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동차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라디에이터 뒤에 이제 팬이 하나 달려 있는데 그 팬만 좀 불어주면은 그냥 얘는 진짜 말 그대로 공기청정기처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다가 무선 전력으로 라디에이터 팬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해서 그 기술도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적용됐을 때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를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었고요. 주행 중일 때에는 저렇게 이제 공간화된 기술까지 포함돼서 이제 포집 성능을 높여서 잡을 수가 있고요. 주차 중일 때에는 공간화된 기술을 쓰진 않고 그냥 전기 집중 기술만 이용해서 먼지를 잡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19년 기준으로 배기질이 한 뭐 10% 정도는 이제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절전 전기집중 기술을 갖다가 실내 공기청정기에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내 공기청정기에는 사실 헤파크 필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에 하전장치가 사실 붙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우리 전기집중기는 이제 전기를 안 쓴다는 게 장점인데 이제 하전장치는 전기를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먼지를 잡는 수식을 보시면은 차전은 입자에다가 Q를 부여하는 능력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근데 Q를 만약에 낮추더라도 전기장 세기를 충분히 강하게 하면은 나머지 힘들에 의해 가지고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차저를 좀 차저에 들어가는 전기를 좀 적게 써가지고 Q를 좀 낮추더라도 EP에 들어가는 전기장의 세기를 높이면은 어차피 전기 집중기는 2를 딱 한 번 만들어 놓고 전기를 안 쓰니까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충분히 줄이면서도 집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실내 공기청정기 적용의 컨셉이게 되겠고요. 이것도 좀 예전 데이터긴 한데, 그거를 이제 규모를 크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었고요. 유속은 뭐 0.5m/s부터 2m/s까지 실험을 해봤었고, 이제 기준이 되는 게 1m/s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기준 유속에서 봤을 때 압력 손실은 한 0.5mmAQ 정도면은 매우 낮은 압력 손실, 거의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가장 안 잡힌다고 알려진 표준 시험 입자인 0.3 마이크로 입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99.9% 정도 집진이 가능하다. 그러면서도 오존량은 우리가 낮출 수 있다. 우리 범위 내에, 우리 규격 범위 내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은 아래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